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계시라고요. 며느리 아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찰싹 하얀 웨딩드레스의 소매가 휘날리며 아린의 손이 영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웨딩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멈춘 채 그 충격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 좋은 날 뭐하러 긁어부스럼 만드시는 거예요? 친정엄마 채말순이 거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이 피해자인 양 연기하며 영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웨딩홀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하객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어떤 하객은 당황해서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영자는 따가운 뺨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결혼식에서 자신이 아껴서 모은 돈으로 차려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범한 국밥집에서 일하던 사모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모든 것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년 전 김영자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김철수와 어린 아들 도윤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도윤의 도시락을 싸주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생활비가 빠듯할 때도 있었지만 가족 3명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자에게는 큰 꿈이나 야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2층 집에서 살며 남편의 월급 200만 원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끝달에 돈이 부족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 웃으며 나누는 식탁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영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철수 씨 부인이세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영자는 잠옷 차림으로 병원에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멀쩡해요. 영자는 소리쳤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6살 남편 철수는 음주운전자의 뺑소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도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오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한테 그림 보여주려고 그렸는데. 8살 도윤이 아빠가 그려진 가족 그림을 들고 물었습니다. 영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도윤아,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어. 언제 다시 와? 다시는 못 와.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영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2천만 원 남짓 남았습니다. 철수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장례조화 하나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은 입으로는 안타까워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영자는 막막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발이 부어도 참았습니다. 엄마, 왜 자꾸 울어? 내가 뭔가 잘못했어? 도윤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아이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눈이 아파서 그래. 도윤이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던 중 영자는 동네 국밥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70대 사장 할머니가 영자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젊은 며느리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봐. 장사라는 게 한번 맛들이면 괜찮아. 할머니는 영자에게 국 끓이는 법부터 손님 응대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자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육수를 우리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도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할머니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영자에게 국밥집을 넘겨주었습니다. 아가, 내가 이 집을 맡아라. 할부로라도 천천히 갚으면 돼. 영자는 그동안 모은 돈과 전세 보증금까지 털어서 작은 국밥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나왔습니다. 영자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사고를 우리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장님, 국물이 좀 싱거운데요. 아, 죄송해요. 새로 끓여드릴게요. 밥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더 가져다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영자는 절대 손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국물 맛이 일정하지 않으면 밤새워서라도 다시 끓였고 김치가 떨어지면 직접 담가서 내놨습니다. 이런 성실함에 감동한 손님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고 2년 후에는 2번째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대단해. 벌써 가게가 2개야. 고등학생이 된 도윤이 신기해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우리 엄마 사업가야라고 자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점점 사업이 커졌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10년 만에 영자는 12개의 국밥집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출만 연간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더 이상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 회사 생활 진짜 지겨워. 매일 야근에 주말도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도윤이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작은 가게 하나 차려줄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봐. 영자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6억 원을 들여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차려주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주방 장비까지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파스타 머신과 독일제 오븐까지 갖췄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도윤은 감격해서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도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아린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윤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린은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 읽어내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린의 칭찬에 영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의 친정엄마 채말순이 등장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국밥집이군요. 채말순은 영자의 가게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온몸에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쓰던 화장품들 보세요. 랑콤, 클라란스, 디올 한 달에 100만 원은 써요. 갑자기 생활 수준 낮출 수는 없는데 딸이 시집간다 하니까 걱정되네요. 채말순의 말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아린이와 도윤이가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아이고 사돈, 요즘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예물까지 예전처럼 할 수는 없어요. 아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기들 보면 다 강남에 집 사주고 예물도 2천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보다 적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이 기본이라니. 자신이 10년 동안 모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창피하죠. 요즘 애들은 SNS에 다 올리는데 초라하면 어떡해요. 채말순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최신형으로 해야죠. LG 디오스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세탁기 이런 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혼수는 여자 쪽에서 해온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린이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결혼은 평생에 한 번뿐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도윤까지 아린이 편을 들었습니다. 영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영자는 강남에 3억 원짜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물도 2,500만 원어치로 준비했습니다. 최신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모든 가전제품을 새로 샀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니 총 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잘 살게요. 아리는 고마워했지만 영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아린이도 좋아하고 정말 잘 됐어. 도윤은 행복해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잘 부탁드려요, 사돈. 웨딩홀은 강남 그랜드 하얏트로 정했어요. 채말순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결혼식이라며 새 옷을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도 축하하러 많이 와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동네 상인들까지 영자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밥집 단골 할아버지가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새색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 집까지 마련해줬는지. 할아버지가 아린의 손을 잡으며 축복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아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유, 더러워. 그 냄새나는 손으로 내 하얀 드레스 만지지 마세요. 아린이 손을 확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해서 물러났습니다.
순간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리나, 할아버지가 축하해 주시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좀 빠져요. 제 결혼식에서 왜 자꾸 간섭하세요? 저한테 창피 주지 마요. 찰싹? 아린의 손이 영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웨딩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바라봤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돈, 이 좋은 날에 뭐 하는 짓이에요? 채말순이 달려와 영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우리 딸한테 왜 그래요? 어른이 애한테 나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손님이 무례하게 굴었으니까 싫다고 한 거잖아요. 웨딩홀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만큼은 아린이 말이 맞아. 왜 굳이 그랬어? 아린이가 예민할 수도 있잖아. 도윤까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모든 걸 다 해준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아린이도 놀랐을 거야. 영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뺨의 따가운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며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알겠어. 영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영자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더 이상 이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 웨딩홀을 나서면서 영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영자는 홀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들 위해 평생 희생하고 며느리 위해 집도 사주고 예물도 해줬는데 영자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늙고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착하고 순종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나올 거면 어쩔 수 없지. 도윤과 아린이 2주일간 신혼여행을 떠난 사이 영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구입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어떤 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혼집, 예물, 가전제품, 레스토랑, 모든 것이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사모님 단독 명의네요.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사모님, 이 아파트를 정말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시세보다 1억 원이나 낮게 하시면 상관없어요. 빨리 처분하는 게 목적이니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 신축 아파트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을 2억 원에 금매로 내놓자 하루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물과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2,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려고요. 중고로 파시면 절반값도 안 나와요. 괜찮아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영자는 냉정했습니다. 최신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모든 것을 중고시장에 내놨습니다. 6천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3천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차려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점장님, 이 가게 팔려고 합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요?
장사도 잘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고 싶습니다. 점장은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영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억 원을 들여 차려준 레스토랑을 4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영자는 팔고 난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전망이 좋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영자는 새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국밥집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김영자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2주일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도윤과 아리는 신혼집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문이 안 열려. 도윤이 카드키를 찍어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잘못됐나? 비밀번호도 안 맞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집 일주일 전에 팔렸어요. 새 주인이 이미 입주했고요. 뭐라고요? 팔렸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린이 소리쳤습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 자신들의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전에 정성스럽게 배치해뒀던 명품 소파도, 최신형 냉장고도, 2,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도 모두 없었습니다. 엄마가 팔았나? 그럴 리가 없는데. 도윤은 당황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레스토랑으로 가자. 일단 거기서 상황을 정리하자. 두 사람은 급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매각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김 사모님이 가게 팔기로 하셔서 이미 새 사장님이 오셨는데. 점장의 말에 도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김 사모님이요? 저 도윤인데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김영자 사모님 명의였어요. 저희는 사모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고요. 사장님은 그냥 아들분이시고요. 점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부터 임대차 계약서, 장비 구매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운영하던 거 아니야? 아린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예물도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쓴 돈까지 합치면 통장에 남은 돈은 몇백만 원뿐이었습니다. 도윤아, 이게 다 뭐야? 당신 엄마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두 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모텔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신혼여행 가방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신혼부부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친정이라도 가자.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엄마가 뭐라고 할까? 그렇게 자랑하던 집이랑 가게가 다 없어졌다고? 아리는 두려웠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영자를 찾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도윤과 아리는 영자의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도윤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기회를 줘. 영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들어와. 거실에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봐. 영자가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신혼집 등기부등본, 레스토랑 사업자 등록증, 예물 구매 영수증, 모든 것이 김영자 명의였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던 모든 건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이름으로 번 내 돈으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김영자 사모님의 단독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린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도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 평생 후회하고 있어. 제발 우리를 용서해 줘. 아린이도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결혼식 날 내 뺨을 때리고 나를 무시했을 때 이미 끝난 거였어. 그때 너희는 나를 버렸잖아. 영자는 창가로 가서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너네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나가. 엄마, 정말 용서 안 해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 돈 다 갚을게요. 평생 걸려서라도 갚을 테니까. 갚을 필요 없어. 내가 내 돈 쓴 거니까.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국밥집 김영자가 아니라 사업가 김영자로. 너희 때문에 포기했던 내 꿈들을 이제 찾아갈 거야.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파서 쫓아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사모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냉정해야 할 때가 있죠. 변호사가 떠나고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의 넓은 창문 너머로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국밥집 프랜차이즈를 더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까지 진출해서 전국 체인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2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진정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신규 매장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영자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도윤과 아리는 전세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김영자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냉정해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엄마 제발 나버리지 마. 도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들만 위해 산 인생이었다면 이런 결과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을 요구하는 법이니까요. 영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헌신은 결국 그들을 더욱 이기적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결국 진정한 승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냉정해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김영자의 이야기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을 위해 살고 있나요? 당신의 희생이 진정 가족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습관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좀 이상해요. 수진이 간신히 말하려 했지만 혀가 꼬여서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의자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수진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듯한 의식 속에서 수진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 방문이 열리는 소리, 안 돼, 안 돼요. 수진은 간신히 의식을 되찾으려 애를 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수진의 절규가 작은 아파트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순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운명적인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수진과 도윤은 신혼의 달콤한 꿈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 냉장고에 계란이랑 라면밖에 없네. 수진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고민하고 있을 때 도윤이 뒤에서 살며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라면 끓여줄게. 우리 수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맛으로.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도윤아, 우리 언제쯤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 수진이 젓가락으로 라면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승진하면 강남 쪽에 투룸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줘. 도윤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도윤의 품에 안겨 작은 아파트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집이 작아도 상관없어. 이런 평범한 행복이 계속되기만 하면 좋겠어.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도윤이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밤 11시 회사 앞 교차로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도윤의 중고 소나타를 대형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도윤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수진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전 3시를 넘어서자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수진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도윤의 영정 사진이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웃음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수진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태식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도윤이 없으니까 너라도 우리 곁에 있어야지. 혼자 두면 안 되겠어. 그때는 단순히 슬픔에 빠진 며느리를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미정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혼자 그 좁은 집에서 외롭게 지내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도윤이도 천국에서 그걸 원할 거야. 갈 곳도 마땅치 않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했던 수진에게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시부모의 30평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방에서 검은색 상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섬뜩한 기분에 고개를 돌려보니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급히 셔츠를 가슴팍에 대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열어보니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TV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착각이었나? 수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불쾌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식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수진 주변을 맴돌면서 과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진아, 아침은 먹었니? 입맛이 없으면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까? 혹시 방에 필요한 거 없어? 이불이 얇지는 않고? 처음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관심이 지나쳐 보였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바로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태식이 거리감 없이 가까이 다가와서는 며느리가 슬퍼하면 안 되지, 도윤이도 걱정할 거야 라며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편히 계세요. 수진이 어색하게 몸을 피하며 말하면 태식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도윤이 대신 내가 챙겨야지. 그 말과 함께 스치는 태식의 시선이 수지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마치 여자를 품평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 드르륵, 드르륵,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가 했지만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며 그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하지만 소리는 밤마다 계속되었고 수지는 제대로 잠들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고리를 2~3번씩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밤에 제 방 앞에 오시는 일이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미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그냥 밤에 화장실 가려다가 그런 거겠지. 남편이 원래 좀 덜렁대거든. 나이 들면서 더 심해졌어. 미정의 무관심한 반응에 수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없는 세상에서 수지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수진을 태식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태식이 직접 부엌에서 뭔가를 오래도록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부엌 일은 전혀 하지 않던 태식이었는데 말입니다. 구수한 국물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왔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특별히 곰탕을 끓였어. 며느리 기운 차려야지. 태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곰탕 그릇을 수진 앞에 정성스럽게 놓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도윤이 없으니까 몸이 많이 약해졌을 거야. 이거 먹으면 기운이 팍 날 거야. 아버지가 정성껏 끓인 거니까 꼭 다 먹어야 해. 수지는 뭔가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시간을 내어 끓여준 음식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정성스럽게 끓여주셨네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숟가락을 떴을 때는 평범한 곰탕 맛이었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에 밥이 잘 어우러진 익숙한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을 더 떠서 먹어나가자 뭔가 이상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쓴맛일까 아니면 비린내일까 하지만 태식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릇의 절반 정도를 먹었을 때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갑자기 수진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면서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면서 그릇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철컹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 좀 이상해요. 수진이 간신히 말하려 했지만 혀가 꼬여서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의자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수진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듯한 의식 속에서 수진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무거운 숨소리, 거친 손의 감촉,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낯선 느낌. 안 돼, 안 돼요. 수진은 간신히 의식을 되찾으려 애를 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끔찍한 순간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수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지만 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진은 절망 속에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태식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아내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새벽이 되자 태식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옷을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깊은 무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태식은 부엌에서 곰탕 그릇을 깨끗이 씻어 치웠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수진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이게 무슨 잠옷 바지가 제대로 입어져 있지 않았고 속옷의 위치도 어색했습니다. 몸 곳곳에서 느껴지는 낯선 감각과 아픔, 특히 허벅지 안쪽의 이상한 느낌.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미친 듯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씻어야 해, 당장 씻어야 해.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젤을 온몸에 발라가며 계속 비벼댔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문질러도 더러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곰탕을 먹은 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태는 분명히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수지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태식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태식이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 라고 물으면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속이 메스꺼워서 넘어가지 않았고 잠을 자려 해도 계속 깨어나곤 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혼자 견디기 어려워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의 한 정신과 병원, 중년의 여의사가 수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의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진은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후로 시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수진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었지만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으신가요? 가족관계나.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설령 확신한다 해도 누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단순히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잠을 못 자겠다 고만 말하고 수면제 처방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도 계속 흘러갔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진의 몸에는 더욱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냄새가 갑자기 너무 역겨워졌습니다. 수진은 급히 손으로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위장에 있던 모든 것들을 토해내면서도 계속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뭔가 잘못 먹었나? 미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속이 안 좋아서요. 수진은 휴지로 입가를 닦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이 며칠째 계속되자 수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껴지는 극심한 메스꺼움,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마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생리가 언제부터 안 했지? 수진은 달력을 꺼내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 보았습니다. 이미 한 달 보름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평소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던 수진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수진은 근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3분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 2줄, 선명한 2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 아이 대체 누구 아이야? 화장실 거울 앞에서 수진은 목이 터져라 오열했습니다. 남편 도윤이 죽은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이 관계를 가진 남자는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곰탕을 먹고 의식을 잃었던 바로 그날. 안 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하지만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로운 생명은 냉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해서.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였습니다. 더욱이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은 여전히 평범한 시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태식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진이 입덧을 하는 모습을 보며 흘리는 그 알 수 없는 미소. 며느리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아픈 데라도 있어? 태식이 물으면 수진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태식은 이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말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수진의 입덧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숨기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운명처럼 그 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태식이 또다시 부엌에서 곰탕을 끓여 가져온 것입니다. 수진아,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던데 아버지가 또 곰탕을 끓였어. 이거 먹고 기운 좀 내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 그릇을 수진 앞에 놓으며 태식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곰탕, 의식을 잃었던 그날 밤, 그리고 임신,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난 곰탕. 수진은 분노와 공포,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곰탕 그릇을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진 그릇이 산산조각 나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 곰탕이 거실 바닥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대체 왜 그래? 미쳤어? 미정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폭발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수진이 태식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곰탕에 뭐 넣었어? 수면제 넣었지?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온 집안을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당신,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잖아. 내가 임신한 거 알고 있잖아.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정은 충격에 얼어붙어 수진과 태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임신, 무슨, 미정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큰 소리로 발뺌했습니다. 얘가 완전히 미쳤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남편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거야.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함께 들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초조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그날 밤에 내게 한 짓 다 기억해. 곰탕에 수면제를 넣고, 그리고 수진이 더 말하려 하자 태식이 성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미친 소리 그만해. 하지만 그의 과격한 반응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뭔가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여보, 설마 정말로.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수진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떨리는 손과 절망에 찬 눈빛, 그리고 태식의 당황한 반응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나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이야? 정말 임신한 거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선명한 두 줄이 그어진 테스트기를 보자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정확히 확인해보자. 미정은 수진의 손을 잡고 근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 6주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고 미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윤이 죽은 지 2달. 그 이후에 임신이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미정은 태식이 출근한 사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서랍, 옷장, 심지어 침대 아래까지, 그리고 마침내 태식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수면제 봉지들, 그것도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면제 봉지에는 취침 전 복용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태식의 이름이 적힌 처방전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곰탕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녁에 태식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미정은 수면제 봉지들을 식탁 위에 모두 늘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 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가끔 먹는 거야. 나이 들면 잠이 잘 안 오잖아. 거짓말.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걸 곰탕에 넣었지. 수진이에게. 모든 진실을 깨달은 미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식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미정은 약봉지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짐승보다 못하네. 더럽다. 정말 더러워. 미정의 목소리에는 평생 모은 분노와 배신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죽은 지 겨우 한 달 만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태식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수진이가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야. 하지만 증거는 이미 명백했습니다. 수면제, 임신, 그리고 수진의 증언까지 미정은 더 이상 남편을 변호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당장 나가. 하지만 태식은 오히려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단호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경찰서에 가자. 미정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수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아버님이. 아니야, 수진아. 잘못한 건 그 사람이야. 우리가 당당해야 해. 경찰서에서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간간 혐의로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듣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면제 봉지들과 병원 검사 결과, 수진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태식에게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태식의 직장으로 찾아가 그를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태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끝날 거야. 증거가 어디 있어? 내 말도 안 듣고. 태식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은 체포되는 태식을 보며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다시는 당신 같은 인간한테 안 휘둘릴 거예요. 제가 당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변한 여성의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이 끌려간 후 미정은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미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킬게. 너와 아이들 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수진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 긴 시간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태식은 재판에서 중간간 및 약물 사용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은 깊은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끔찍한 상황에서 생긴 아이지만 그 역시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줄 거예요. 미정은 약속대로 수진과 아이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모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후, 수진은 작지만 따뜻한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미정은 최고의 할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곰탕의 악몽은 완전히 끝났고, 수진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 이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발 나이값 좀 하세요. 어머니, 곱게 늙으시라고요. 윤지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결혼식장 패백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사 같던 신부가 갑자기 김말순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습니다. 두피가 당겨지는 날카로운 고통이 머리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하며 숨을 죽이는 가운데 지아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왜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말순이 정성스럽게 빗어올린 머리가 흐트러지고 30만 원을 주고 맞춘 한복이 구겨졌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웅성거림과 탄식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평생을 걸쳐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안에는 쓴맛이 돌았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배신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말순은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최고급 화장품으로 곱게 화장한 얼굴에서 드러나는 섬뜩한 본성.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들 도연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진정해. 도연은 어머니의 상처는 확인하지도 않고 아내만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보다 갓 사귄 여자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봉제 공장에서 손가락이 찔려 피를 흘리며 벌어들인 돈으로 키운 아들,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을 끓이며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은 마치 얼음덩어리로 가득 찬 듯 차가워졌습니다. 동시에 그 차가움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신뢰가 배신감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장모인 박미정은 옆에서 사돈, 진정하세요. 젊은 애들이 좀 그럴 수 있죠라며 오히려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차가운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이 어렸을 때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정말 잘할 거야 라고 했던 말, 대학교 입학식 날 엄마 덕분이에요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첫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봉투를 가져다 주며 이제 편하게 사세요라고 했던 그날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기억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어. 25살 말순은 갑작스럽게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갓 돌이 지난 아들 도연과 함께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말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울면 안 돼, 말수나. 이제 너 하나만 믿고 사는 애가 있잖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 2천만 원으로는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생활비, 그리고 아기용품까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말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꼭 너를 잘 키워낼 거야.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무엇보다 어린 아들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기술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 말수는 동네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초보자인 말순에게는 하나하나가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작업 반장은 이 속도로는 한 달도 못 버틸 거야라며 혀를 찼지만 말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연이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말수는 재봉틀 앞에서 등이 굽도록 일했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17시간을 앉아 있으니 허리와 목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눈이 침침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밥 먹고 있을까? 울고 있지는 않을까? 일하는 내내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께 하루 1만 원씩 주고 아이를 맡기고 나와야 하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도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새벽에 나갈 때도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가끔 도연이 열이 나거나 아플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공장을 쉬면 그날 일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아픈 아이를 두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수는 작은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비상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루에 받는 일당은 10,000원 남짓, 한 달에 겨우 30만 원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지만 말수는 늘 도연이를 위해 좋은 이유식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말순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한 탓에 허리와 목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참고 넘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도연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말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지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한 구석의 작은 빈 점포였습니다. 임대료가 월 20만 원으로 저렴한 대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국밥 하나만은 제대로 끓일 수 있어. 어머니에게서 배운 요리 솜씨와 정성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 500만 원을 모두 털어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봉제 공장을 그만두는 날 작업 반장이 말했습니다. 말수나, 장사가 뭐가 쉬운 줄 알아?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거창하지 않게 말순이네 국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게가 생긴 거야? 10살이 된 도연이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 국밥 정말 맛있어요. 첫 손님의 말에 말순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순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선지를 우리고
뼈를 삶아 진한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저릴 때까지 저어가며 끓인 국물에는 말순의 정성이 한 방울 한 방울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만을 골라 직접 손질했고 김치와 깍두기까지 직접 담갔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정성 많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말순은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담아 내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오신 할아버지께는 밑반찬을 더 주고 일하러 나온 아저씨들께는 국물을 진하게 끓여드렸습니다. 돈이 부족해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슬쩍 공기밥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둘째 달이 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와본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소개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말순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저기 국밥집 국물 진짜 진해.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네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처음으로 줄이 생겼습니다. 말순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학교에서 돌아온 도연이가 엄마, 우리 가게 냄새 좋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말순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도연이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말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릇을 닦거나 테이블을 치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여름이 되자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장국을 찾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몰려드는 직장인들, 저녁에 술 한잔하러 오는 동네 사람들까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말순은 바쁘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는 날이 생겼고 한 달 수입이 봉제 공장에서 받던 것의 2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손님들이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연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국밥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늘 붐비는 가게를 보며 말순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이 학원비며 교복비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대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말순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말순은 자신이 훗날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도연의 전화를 받는 순간 말순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말순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서울대생이라니. 가게 안에서 혼자 소리쳤지만 그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눌 남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고 가게에는 축하 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말순은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이제 정말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첫 월급날 도연이 가져온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도연의 말에 말수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값진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매달 용돈을 가져다 주었고 말순이 아프면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이제야 진짜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윤지아예요. 지아는 첫인상부터 말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의 고운 말씨, 그리고 무엇보다 말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가 늘 어머니 자랑만 해서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지아의 말에 말순은 금세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연이도 외롭지 않겠구나.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말순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지아는 자주 가게에 놀러와서 말순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테이블을 치우며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저도 레시피 좀 배워도 될까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이미 지아를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과 지아가 함께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요. 말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다. 언제 할 거니? 지아도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긴 세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외로움이 이제 끝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말순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충격적인 배신을. 도연과 지아가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말순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문제가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가게 담보대출을 받아 강남의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큰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올리면서도 말수는 단순히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아의 반응이 미묘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더 신축 아파트로는 안 될까요? 이 아파트는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말수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계약금 5천만 원까지 넣은 상황이었고 더 좋은 아파트를 원한다면 적어도 1억 원은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아야, 일단 여기서 시작해서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지아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대기업 다니시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말 속에는 마치 말순이 아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지아 말이 맞아. 우리 도연이 능력 있으니까라고 맞장구 치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예물을 고르러 간 날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명동의 유명한 보석상에 들어선 지아는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가장 비싼 진열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예뻐요라고 말하며 집어든 것은 500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말수는 가격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한 달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지아야, 좀 더 실용적인 걸로. 말순이 조심스럽게 다른 반지를 권했지만 지아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인데요. 도연이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는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말순이 인색한 사람이라는 듯한, 그리고 아들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혼수 준비는 말순에게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아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명품 가전제품들을 하나하나 골라가며 이건 꼭 필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최신형 냉장고 300만 원, LG 드럼 세탁기 200만 원, 에어컨 2대에 500만 원, 거기에 침대와 소파까지 더하니 혼수 비용만 2,5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며 지아야,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아는 어머니, 요즘 다 이 정도는 해요. 제 친구들도 다 이렇게 받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무지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것은 지아의 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정중하게 불렀던 지아가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라고 격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칭 속에는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에 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손톱이 깨질까봐 걱정돼요라며 손을 사용하는 일을 피했습니다. 비싼 매니큐어를 한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하는 지아의 모습에서 말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아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다고. 말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말수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떨림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 속 불안감의 발현이었을까요? 말수는 그때까지도 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식장에 도착한 말수는 신부 대기실에서 지아를 만났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것을 말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아야, 정말 예쁘다. 말순이 진심으로 칭찬하자 지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도 한복 잘 어울리세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전의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식장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시간, 말수는 서서히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도연의 회사 동료들이나 대학 친구들에게는 활짝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쪽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이 다가오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인 김 사장이 신부님 축하해요. 정말 예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지아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망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지아가 좀 긴장한 것 같아요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순간은 사진 촬영 때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데 지아는 자꾸만 말순을 가장자리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좀 더 뒤로 서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마치 말순을 사진에서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사도 눈치를 챘는지 어머님도 중앙으로 오세요. 주인공이시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지아는 괜찮아요. 이렇게 찍으면 돼요라고 막았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자신이 이 결혼식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인 박미정도 곁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돈, 오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젊은 애들 위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은 자신이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순은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준 자신이 왜 이 자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피로연 자리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지아는 신랑 측 하객들과는 활발히 대화하며 웃음을 나누었지만 말순과 관련된 사람들과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습니다. 말순의 오랜 친구가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하자 지아는 감사합니다라고 건성으로 답하고는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그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얼어붙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며느리를 얻는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배제되는 굴욕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패백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곳에서 말순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배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패백 시간이 되어 전통 의식을 치르는 자리였습니다. 말순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정한 어머니로서 인정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과 지아가 큰 절을 올리며 평생 잘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어야 했지만 지아의 표정에서는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연극을 하듯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 순간만큼은 따뜻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며느리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아야, 결혼 생활은 서로 배려하며 사는 거야. 특히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말순의 말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아의 반응은 말순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 좋은 날 왜 괜히 긁어부스러비세요? 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패백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자신에게 한 말이 정말일까요? 장모 미정도 거들며 그러게 말이에요, 사돈. 젊은 애들 일은 젊은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시죠라고 말했습니다.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저 며느리를 위해 좋은 말을 해준 것뿐인데 왜 이런 반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도연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기는커녕 엄마, 지아 기분 좀 맞춰줘요.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말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혼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모성애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아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다 우리 남편이 번 돈인데 어머니가 왜 끼어드세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하객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도 자신이 마련해주고 예물도 자신이 사준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자신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데 지아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아에게 자신은 그저 없어져야 할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아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말순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미친 듯이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왜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요. 지아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짐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이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칠게 잡아당겨졌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고 목이 꺾일 뻔할 정도로 머리가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가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30만 원을 주고 맞춘 한복의 저고리가 찢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나 줘. 말순이 절규하며 지아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지아는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하객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어머나.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나? 누가 좀 말려. 하며 웅성거렸지만 너무 충격적인 광경에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도연마저 어머니를 구하기는커녕 지아야.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창피하게. 라고 소리쳤습니다. 창피하게라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창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픔이나 고통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지는 것만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에 말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제야 지아가 손을 놓았지만 말순의 머리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고 한복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아의 눈에는 악의와 승리감이 가득했고 도연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복수를 다짐하는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누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구나. 너희들이 한 짓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패백실의 그 치욕적이고 잔인한 순간이 순한 어머니 김말순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힌 자리가 아직도 아팠지만 몸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 그리고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보여준 진짜 모습.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은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아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말순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말순에게는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혼집 아파트며 자동차며
모든 것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놨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복수의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김말순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는 글자를 보며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희들이 날 무시했지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자동차 등록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현대 그랜저, 그것도 말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순은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도연과 지아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간 사이 말순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급매로 내놓을게요. 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아드님이 신혼집으로 쓰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팔아주세요. 빨리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서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중고 매매상에도 연락했습니다. 차도 처분할 거예요. 언제든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는 이사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지방 가구 다 빼갈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들도 전부요. 말수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삼성 최신형 냉장고, LG 드럼 세탁기, 명품 소파와 침대, 결혼 선물로 받은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트럭에 실어 날랐습니다. 지아가 그렇게 탐냈던 샤넬 가방들, 에르메스 스카프들,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밥집 문에 장기 휴업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강남의 고급 시니어 타운이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현금 일시불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수는 새로운 환경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차례야. 며칠 후 몰디브에서 돌아올 도연과 지아가 빈집을 발견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만족감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몰디브에서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마친 도연과 지아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선태난 얼굴로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았어. 우리 집에 가서 사진 정리하자. 지아가 도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그래. 이제 진짜 신혼생활 시작이네라며 행복해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아는 어머님한테 선물 드려야겠다. 몰디브 기념품 샀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 생각 따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곧 경험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 바뀐 건가? 도연이 당황하며 다시 눌러봤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지아가 짜증을 내며 진짜 왜 이래?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냉장고도 세탁기도 소파도 침대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지아가 소리를 지르며 빈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이사업체가 잘못 온 건가? 도연도 멍한 표정으로 텅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지아는 옷장이 있던 자리로 달려갔지만 자신의 샤넬 가방들과 에르메스 스카프들, 그리고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까지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가방들은? 내 옷들은? 다 어디 갔어? 지아의 목소리는 점점 히스테릭해졌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래, 이상하네. 나도 모르겠다. 그 담담한 톤에 도연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집이 완전히 비어 있다고요. 하지만 말순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물건들 다 어디 간 거야? 도연은 당황한 채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현대 그랜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도 없어졌어. 도연이 절규했습니다. 지아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이게 뭐야? 도대체 뭐가 일어난 거야? 누가 우리 물건들을 다 가져간 거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말순이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이사업체들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꿈 같던 신혼생활은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말순이 시니어 타운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또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간절하게 빌고 계시는데 말순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연과 지아가 로비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초라해졌으며 지아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로비로 내려가자 도연이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도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말순의 발목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원룸에서 라면만 먹고 살아요. 지아는 편의점 알바하고 저는 일용직 일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말순의 무릎을 붙잡고 더욱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께 머리채를 잡은 건 정말 짐승 같은 짓이었어요. 평생 용서 못 받을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제발, 제발 한 번만. 지아의 울음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빌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바뀔게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하지만 말순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을 때, 내 머리채를 잡고 모욕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빈다고 되는 줄 아니? 도연이 더욱 절규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이대로 살면 정말 죽어요. 하지만 말수는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두 사람이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님, 제발. 하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절규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말수는 창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며칠 후 말수는 여행사에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30일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인천항에서 크루즈선에 오르며 말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바다에 날려보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말순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의 에게해, 이탈리아의 지중해, 스페인의 대서양. 모든 것이 새로웠고 자유로웠습니다. 1년 후 말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타운에서 요가 강사로 활동하며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도 나갔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참 생기 있어 보이세요. 이웃의 말에 말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한편 도연과 지아는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편의점 알바와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매일 후회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예전의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도연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때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어느 봄날 말수는 시니어 타운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60년 넘는 인생에서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말수는 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네. 이제 그녀에게는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